선고를 하루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이 김건희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전격 회부했습니다. 대법관 4명이 판단하던 사건이 12명 전원에게 넘어갔습니다. 소부의 의견이 갈린 결정적 계기는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로 분석됩니다. 지난 13일 윤석열과 명태균에게 유죄를 선고한 그 판결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김건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1심도 2심도 무죄였던 판단을 정면으로 갈랐습니다. 9일 뒤에는 오세훈 시장까지 같은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답할 차례입니다. 좌고우면 없이 이진관 재판부가 세운 상식과 법리에 따라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대법관들이 다른 의견을 낼 경우, 그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13명의 대법관이 판단하는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보냅니다. 당장 내일 예정됐던 김건희 씨 판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 씨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기면서 선고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조영우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 유죄를 잇따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건희 씨 사건, 공석을 뺀 12명의 대법관들이 다시 심층적인 판단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이야기 오랜만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살짝 저는 좀 법적으로 좀 무지해서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 어떤 사건으로 김건희 워낙 죄가 많은 여성이니까 네. 어떤 사건으로 지금 대법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지 김건희 그 1, 2심 잠깐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김건희 1심 선고 당시 판사는 우인성 판사였고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요거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무죄가 선고가 무죄 됐고요. 때렸잖아. 와. 명태균 여론조사 요거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무죄 때렸잖아. 요 무죄를 선고했고 통일교 관련해서 알선수재 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천 원. 저 때도 저 5월에 샤넬백은 빼줬어. 맞아. 맞습니다. 열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2심 볼까요? 자, 2심에서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고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위반은 무죄. 역시 무죄였습니다. 또 무죄. 그리고 알선수재 통일교 관련해서는 요건 이제, 유죄였습니다. 이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 2,094만 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재판의 상고심이 원래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원래 16일. 네. 그런데 윤석열하고 명태균이가 갑자기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유죄가 나와버린 거야. 유죄. 그래서 특검이 대법관님들이 보세요. 유죄 나왔잖아요. 조금 여유를 갖고 예. 천천히 다시 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됐어. 예. 연기가 됐고 그 상고심이 바로 오늘 선고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오늘 하루 앞둔 어제 갑자기 이것도 또 전원합의체가 판단해야겠다고 이 연기를 했어요. 다 같이 보겠다. 다 같이 보겠다. 그리고 조희대가 대장 노릇 한번 하겠다. 이거 해설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해설 필요해요. 어떻게 봐야 되는 이거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안감이 있죠. 네. 이게 그 소위 명태균 여론조사 건이 1심, 2심 무죄였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려고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것인지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도이치모터스하고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를 파기환송하려고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건지 아직 속단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건 아무도 몰라. 네. 어느 쪽을 아. 다 파기환송, 어쨌든 파기환송에 쟁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은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견이 있다는 거죠. 이견이 일단 있다는 거.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이견. 형식상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뭘 파기환송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선택적 속도 오지다.
선택적 속도. 이재명 재판 때 이재명 당시 후보 네, 재판 때 파기환송. 얼마나 후두둑 딱딱 그렇습니다. 후루룩 뚝딱 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선택적 속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게 첫 번째 의심이랑 연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를 판사님들마다 서로 달리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유죄 판결 명태균 그 이진관 판사는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네. 김건희가 앞장서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명태균을 사실상 연결해 준 거고 그 중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무죄를 냈던 명태균 그 김건희에서 무죄를 냈던 판사 1심 2심 판사들은 김건희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네 위치가 아니다. 아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완전히 김건희라는 사람의 캐릭터와 역할에 대해서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의 선입관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 윤석열은 유죄가 똑같은 걸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1심이니까 2심까지 좀 보기 위해서 시간 끌기용으로 가져갔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것 같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않아요. 예. 대법원이 2심의 눈치를 절대 보진 않죠. 그건 자존심 문제지. 대법원이 정리를 하는 건데 16일 날 원래 선고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6일 날 선고를 했으면 거의 99% 100% 확률로 상고 기각이에요. 왜냐하면 4명의 대법관이 의견이 일치했다는 건데 4명이 일치했다는 거는 1, 2심 판결을 그냥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24일로 연기를 했을 때는 이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자기들끼리 논의가 필요했던 건데 이 논의에서 분명히 4명 중에 1명은 다른 의견을 낸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가게 된 겁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게 1심이 서로 결과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 이진관 판사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너무 명백하게 인정하면서 심지어 윤석열과의 그 공모 관계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니까 네.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이제 법관들이 이 판결을 정리를 해야 되죠. 이런 사례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 뭐 주민등록법 사건이라든지 예전에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라는 거를 안 받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 이전하는 사람을 받아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냐가 판결이 1심에서 나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심 판결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전원합의체로 정리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하나 있어요. 지금 대법관이 1명 빠져 있거든요. 대법관이 1명 이제 노태학 대법관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 대법관 지명을 안 했잖아요. 네. 왜 안 해, 이 자식? 그래서 지금 14명 대법관 중에 정원이 13명인데 법원행정처장을 지명했잖아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든요. 빼고 예. 12명이. 예. 그렇게 되면 12명이면 6대6이 짝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심리는 거의 홀수가 하게 돼 있거든요. 홀수가 하게 돼 있는데 6대6이 되면 우리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캐스팅 보트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재판은 캐스팅 보트 없고 6대6이면 상고 기각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게 의견이 막 나뉘면은 6대6으로 가면서 이 1심 재판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히는 거예요. 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재판이 확정이 돼버리면 그 김건희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 여론조사 이게 무죄로 확정되면 네. 이진관 판결이 2심에서 무너지는 거네. 뒤집혀요.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와. 대법원 판결이 그 기속력을 가지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다는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뒤집히면 오히려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김건희 무죄가 확정되면 이진관 판결이 2심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야, 그게 만약에 무죄가 확정되면은 대법원을 뒤집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 6대6을 걱정했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진관 재판부의 어떤 논리적 설시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던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이진관 판사는 굉장히 꼼꼼하게 맞아요. 사실관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납득하게끔 네. 상식적 수준에서 납득이 하게끔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인정을 했는데 하여간 어떤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원 합의체로 갔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만약에 상고 기각을 하려면 사실 6대6은 모양새가 괜찮거든요. 이게 우리도 이 정도 좋지. 의견이 나왔지만 상고 기각이 됐다. 그런 그래요? 게 갑자기 저는 전원 합의체로 간다 그럴 때 그 6대6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약간
쎄하죠. 조이대 스타일이야. 쎄하죠. 아 듣고 보니까 네. 조이대 스타일이라고. 네, 네, 네. 자기가 일단 명분도 네, 명분이 생기죠. 찾고 네. 자기 우리가- 딴에는 실리도 찾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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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선고 하루 전에 네. 이렇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가져가는 그 선고 자체를 미루면서 너무 짧은 기간을 두면서 이게 뭔가 그 네 명이서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소부에서 원래 결정이 네 명이 모두 결정을 하면 내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네 명 중에 분명히 한 명이 지금 이견을 제시한 거예요. 최소 한 명이 예. 그 판결 이진관 판결을 보고 판결을 보고 이의를 제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소부에서 결정 못하고 네. 전원 합의체로 간 겁니다.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네. 말을 하자면.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이 원래 오늘 오후 2시였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 뭐 8일 정도 연기한 건데 다시 또 연기를 하면서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이 도대체 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대법원이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이해해야 되는지 전 두 분의 이제 법조 전문가들께 사실 이 얘기를 더 듣고 싶어가지고요. 처음에 변호사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4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네. 김건희 1, 2심은 무죄가 났고 윤석열 유죄가 났고 지금 오세훈도 유죄가 났는데 이제 하급심이 갈리면은 대법원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려고 할 때 일주일 연기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거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합체로 돌린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전합체로 돌리는 거는 이제 내부 그 부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아니면 하급심이 이제 정리가 안 되거나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필요가 있어. 저는 이게 다시 또 연기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요. 또 연기를 왜 한다고요? 그러냐면 전원 합의체 그러면 또 거기서 토론을 하고 지난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뭐 한 달 만에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원래 이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심만 한 사건은 1, 2심이 끝났고 다른 사건은 1심들밖에 안 끝났잖아요. 네. 물론 쟁점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아주 상반되잖아요. 지금 이쪽은 이제 아예 뭐 그거는 지가 좋아서 그냥 한 거고 계약서도 없고 그냥 자발적으로 한 예, 거다는 예, 거고 양쪽에서는 공천이든 돈을 받았든 뭔가 대가 받았다. 관계로 한 그렇죠. 거다는 거니까 완전히 상충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김건희 무죄를 때려버리면 네. 요 지금 윤석열 사건하고 오세훈 사건도 뭐야 이거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거가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네. 2심 재판부들이 음. 자기 의지와 반하게 네. 왜냐면 대법원에서 이미 이거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거야 자발적으로 한 거야라고 판결을 해버리면 네. 왜냐면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공범 관계잖아요. 그렇죠. 공범 관계이기 경제 때문에 공동체. 그렇죠.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김건희 정치인이 아니고 윤석열하고 오세훈은 정치인이지만 네. 정치자금법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나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죄를 해버리면 요 2심 양쪽의 2심 재판이 조금 애매해지고 요걸 파기환송하면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이거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예, 거니까 예. 그냥 유죄를 하라는 취지인가 보다. 예. 왜냐하면 판사들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유사한 사건이나 같은 네, 사건이나. 네, 네. 그래서 어떤 판결 딱 해주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글로 가버려요. 따라가는구나. 따라가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 뭐 안전하니까. 큰 사건들을 이렇게 해보면 다 딜레이하고 다 지켜보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 나잖아요. 거기서 판정리를 금방 날짜 잡아가지고 금방 해버려요. 예.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대법원이 조금 더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전원합의체의 그 회부가 되는 거는 네.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저희 국민들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거나 네. 아니면 네 명의 부판사주가 의견 일치를 못 이룰 때거든요. 근데 국민들 관심사여서 보낼 것은 진작 보냈겠죠. 판례를 변경할 거면 진작 보냈겠죠. 근데 이제 와서 보낸다는 거는 네 명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2대2, 3대1 요 정도 구조는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기존의 사실심에서 가지고 온 이 내용이 흔들리는데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재판의 내용, 대법원 판사들이 봤을 때 대부분 부에서 끝나요. 99%가 부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1심 판사도 바보 아니고 항소심 판사도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법의 최고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이렇게 가는 게 맞아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게 흔들렸다. 흔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이진관 판사의 논리가 기존 판사들의 논리에 덧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간 다음에
바뀔 가능성이 저는 제법 유죄 높다.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리고 이 사건이 6만 페이지씩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씩 걸릴 이유도 없잖아. 아니 근데 다른 건 이틀이면 내신다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뭐 뇌물 주면서 계약서 써주고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와 관련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우인성 재판부의 판결은 굉장히 온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보남 의원님께서 그날 판결 나는 날 저희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앞으로 그냥 뭐 소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각 관서에 하나씩 나눠주고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이래도 별 뇌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판례를 남긴 게 굉장히 됐다. 이상한 판례. 예. 그게 이제 뭐 민사에서는 뭐 네.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이러는데 형사에서는 뭐 형사에서. 계약서가 있느냐 따질 일 아니 없거든요. 뇌물 주면서 누가 계약서 근데 쓰는 이게 굉장히 좀 뭐 석열치가 않아. 공교로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사건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김건희? 예, 김건희가 오. 연루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재판장이 김건희 여사님 거든. 재판 중에 오잉 진짜요. 피고인인데요? 이거 보고 피고인인데? 아니 피고인은 아니고 아. 제가 김건희를 부행하겠습니까? 물론 가격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가격만 맞으면. 예.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걸 보고 김건희에 대한 재판 이런 결과 같은 걸 보면 물론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적 종속체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왜 이렇게 갈까? 너무 이상할 때가 많아요. 정말. 어찌됐든 그 새로운 반전의 계기 그리고 또 법이라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연기해서 또 수구이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짓을 할까라는 게 확연하게 저는 딱 눈에 보이고 오늘 좀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언론에서 조금 뭐랄까 심층적인 기사가 안 나와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 제 의견을 제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게 일단은 김건희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연기를 했다가 아예 전원합의체라는 게 뭡니까? 대법관 13인, 대법관 13인 지금 한 명 없거든요. 그래갖고 조희대 전원합의체라는 건 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법관들이 심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소부는 그냥 소부에서 하는 거예요. 소부는 4명이에요. 4명. 근데 주로 누가 하냐면 이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 주심으로 된 분이 있잖아요. 이 주심의 사건이에요. 박영재라는 대법관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사실은 오늘 선고하기로 일주일만 미뤘다는 거는 오늘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 지금 뭔가 자기들끼리 말을 하다가 의견을 나누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견 통일이 안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원 합의체로 이제 간 건데 지금은 한 명 없어갖고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고를 이제 2차례 연결했고 지금 이제 전원 합의체 거쳐가지고 할 거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안에는 나오겠죠. 빠르면 한 2, 3주 안에 한 보름 안에 나올 것 같은데, 법 쪽에서도 이게 흔치 않은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헌재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를 하고, 재판장은, 요 전원 합의체 할 때는,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럴까라고 보면, 그냥 언론 기사들만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죠. 이진관 판사가 윤석열과 명태균을 유죄를 줬죠. 그 이유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합치를 인정을 했어요. 의사합치. 이게 되게 재밌죠. 이게 이제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진관 판사가 뭐 이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로 이게 있습니다. 이미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계약서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패 범죄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명시적으로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계약서 쓰고 저지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실제로 근데 그 뭐 김인택 창원지법 판사 그분 명품백 95% 할인받아서 막스마라 코트 700만 원짜리를 35만 원에 샀다던가. 예, 그분은 뭐 하여튼 명태균에게 무죄를 줬고,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에게 무죄를 줬고, 이진관 판사는 윤석열 명태균에게 유죄를 줬고. 근데 지금 오세훈 선고 있잖아요. 오세훈 선고랑은 이게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사건은 결이 다른 사건이에요. 오세훈 사건은 결이 다른 사건이라서 이번 논의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무 관계가 없고, 앞서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는 우인성 신종호 판사가 김건희가 뭐 의뢰를 하거나 뭐 사전에 여론조사를 협의하거나 이런 게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요런 등의 이유로 하고 김건희 무죄를 줬고, 앞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김인택 부장판사 재판장은 명태균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안 돼, 적용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재판부에서는 요거는 좀 여기 이제 기사를 아마 이게 토대로 만들어서 오세훈이 사전에 이거는 묵시적 합의가 아니고 오세훈이 대놓고 요청했다라고 조영호 부장판사는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심에서 다퉈야 될 것이지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김건희 사건하고는 오세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원합의체 때문에 오세훈의 1심이 뒤집히거나 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진관 판사 때문에, 주로 이진관 판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딴 게 아니라 이 묵시적 합의라는 겁니다. 묵시적 합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정치자금법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김건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아니어도 이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가 돼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제 태블릿이 약간 버벅대는데, 지금 뭐 방송 끊기거나 그런 거 아니죠? 예,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잘 나오면 1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이명수한테 유튜브 하면서 유일하게 배운 게 1번 눌러달라는 거. 예. 네. 잘 나오는군요. 묵시적 합의. 근데 이 말이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묵시적 합의를 인정해서 이진관 판사는 이렇게 공동정범을 했는데 참 이상하죠. 이진관 눈에도 보이고 우리 국민들 눈에도 보이는데 왜 다른 판사들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입니까?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 카카오톡 제가 다 뉴스타파 있을 때 라이브 방송하면서 전부 다 공개했고, 기사로도 공개했고, 나중에 또 그게 원본 같은 게 시사인에서도 공개가 됐고 언론에 다 공개가 됐는데, 이런 것들만, 그 카톡만 봐도 얘들이 다 한패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공범이 아니라고 무죄라고 해버린 판사들, 이진관 판사 때문에 지금 이 대법원이 머리가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관 판사는 김건희가 여론조사를 협의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 그리고 윤석열은 사전 인식과 동의가 있었어.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있었어. 말하지 않아도 그 카톡 내용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배를 탔는지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진관 판사가 쓴 단어가 이거예요. 순차적, 암묵적. 순차적, 암묵적. 처음에 명태균을 처음 만난 거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처음에 김건희를 먼저 만나요. 김건희를 만나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김건희는 머니투데이에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계속 공표했거든요. 윤석열 1등 조사를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기사화를 시켰는데 이게 꼬였어요. 머니투데이에서 보니까 이거 조작하는 것 같거든. 근데 김건희가 그 첩보를 자기가 먼저 알고 명태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이거 보내왔는데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더 이상 안 실어준다고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머니투데이에서 뉴데일리로 여론조사 기사 내는 회사를 바꿔요. 이게 지금 이게 한패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홍준표가 윤석열을 이기는 여론조사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오빠가 반드시 1등이 돼야 된다고 라고 하니까 또 명태균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 1등하는 여론조사가 언론에 실려요.
뭐 하여튼 그런 걸 봤을 때는 너무도 상식적인 것인데 이 판사들은 이 법리로 장난을 치면서 무죄를 줬는데 이진관 판사의 이 순차적 암묵적 의사 합치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판결문에 김건희가 유죄로 나와요. 김건희를 거기서 기소를 이진관 재판부의 피고인이 아니어서 그냥 끝난 거지. 이진관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범이에요. 그래갖고 이미 거기서 이제 유죄가 내려지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묵시적 합의가 그렇다면 이진관이 만들어낸 거냐? 절대 아니죠. 묵시적 합의는 갑자기 나온 그 법리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많아요. 무지하게. 특히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을 은밀하게 주지 뭐 누가 대놓고 이렇게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묵시적 합의 판례가 굉장히 많고 이 판례에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성립을 한다. 뭐 전체적인 모의나 노골적인 약속은 없어도 된다. 필수는 아니야.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태균과 이 윤건희 부부의 SNS 대화가 있잖아요. SNS 대화가 남겨져 있고 명태균뿐만이 아니고 강혜경, 김영선, 뭐 김태열 주변인들의 일치된 증언, 법정 증언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묵시적 합의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죄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사건 번호 있잖아요. 대법원 2004-5652 정황 증거만으로도 오세훈 이거 또 이름을 빨간색으로 바꿉시다. 오세훈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황 증거다. 오세훈이 이 주장을 해요. 직접 증거가 아니야. 나는 다 정황 증거, 간접 증거만으로도 판단을 했어. 근데 판결문 보면 정황 증거가 아닙니다. 오세훈은 오히려 직접 증거가 많아요. 자기가 명시적으로 뭐 의뢰했다는 이 녹음 파일 이게 없다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묵시적 합의를 할 때는 오히려 이번에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했지 오세훈은 묵시적 합의가 아니에요. 묵시적 합의가 아니고 직접 의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상관이 없다. 오세훈 뭐 뒤집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네, 지금 매블쇼에서 전화가 오는데 왜 이럴까요? 오늘 제가 매블쇼는 시간이 늦어서 안 가기로 했는데 지금 방송 중인 거 알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거는 어떤 언론에서도 안 나온 얘기예요. 안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뭘 하려고 할지가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불안하고 야 김건희 또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걱정이 돼요. 지금 됐는데 이진관 판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혹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더 크진 않아요. 더 크진 않은데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정확하게 해놔야 판결이 계속 지금 엇갈리잖아요. 판결이 판사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판사 만나면 유죄, 이 판사 만나면 무죄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잖아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판례를 정확하게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에 대한 판례를 구체화시킬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묵시적 청탁 혹은 암묵적 합의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판례를 좀 더 확장하고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건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치활동을 하는 자 정치자금법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게 디테일하게 있긴 있는데 법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판결문이 판례들이 쭉쭉쭉쭉 쌓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건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판사마다 우인성이나 김인택 같은 사람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안 봤죠. 그럼 명태균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나? 정치자금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볼 수 있나?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니까 좀 봐야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아마 다른 언론사에서 아직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온 데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심층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32분. 네. 시간이 돼서
광고 잠깐 보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것도 장난치려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 걱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은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국민이 정확히 알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지 않나요? 보안수사권 문제도 뭐 민주당 당원들도 있지만 당원들을 넘어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간 검찰의 문제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한 것이고 일부 이걸 뒤집으려는 시도도 있고 했지만 안 통했죠. 안 통하고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 정책의총 하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공식 당론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적 청탁 암묵적 합의 그리고 두 번째 정치 활동을 하는 자 이 범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기 나름이겠죠. 이거를 되게 더 좁혀버리면 김건희는 무죄가 되는 거고 이거를 넓히면 김건희는 유죄가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김건희 유죄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이제 법원이 인정하는 묵시적 합의라는 게 명시적인 계약서나 서면이 없어도 그리고 직접적인 금전 요구나 지시가 없어도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이심 전심 의사 연락 이건 있어. 명시적인 건 없지만 뭐 이심 전심으로 볼 만한 아주 자주 연락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판사가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결합이 있다. 이게 바로 묵시적 합의예요. 묵시적 합의.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지금 보면 한 5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요게 묵시적 합의인데 이진관 판사가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이번에.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이 인정한 묵시적 합의의 사례가 뭐냐?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박근혜 이재용 삼성에서 그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말 사줬잖아요. 말도 사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게 이제 묵시적 청탁으로 봤습니다. 이거 누가 기소했죠? 누가 기소했죠? 이거 윤이 기소했잖아요. 이거 윤석열 한동훈이 한 거예요. 당시에 특검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잖아요. 이 묵시적 청탁이란 거를 만들어내 가지고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해서 인정받은 게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최순실 박근혜 잡으려고 했던 그 법리 공식이 자기한테 올가미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어찌됐든 이 최순실 사건이 묵시적 청탁 플러스 암묵적 공모 요것도 인정. 그리고 이명박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한 거. 이명박 자기는 몰랐다고 그랬거든요. 저 뭐 내 부하가 알아서 한 거라고 자기 몰랐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너가 어떻게 몰라 이거를. 너가 묵시적으로 그거를 동의를 해준 거지. 라고 해가지고 이명박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측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거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 수법 쓰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잘 정치자금법에서는. 그래서 이 묵시적 합의 청탁이나 암묵적인 공모 이게 이제 되면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공범이 확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이진관 판사가 한 거지 없는 거를 이진관 판사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묵시적 합의시 그렇다면 처벌 대상은 뭘까? 처벌 대상은 뭘까? 라는 걸 보면은 범행을 직접 실행한 실무자 처벌되고 불법 자금을 모은 측근 및 참모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 가족을 통해서 받았어. 가족 그렇다면 그 자금 수수를 대행한 가족 그리고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혜택 본자까지 굉장히 폭넓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정치인이 아니어도 이 묵시적 합의와 관계된 사람들은
정당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출마자가 아니고 심지어 가족이어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윤석열, 이진관 판사가 했을 때 윤석열 너뿐만이 아니고 김건희도 공범이야 라고 딱 적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김건희, 이 상황에서 김건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하고 정치자금법 조분 해석에 잇따른 무죄가 나오니까 지금 법원이 이런다는 거라는 건데, 이 지금 딴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신종호 판사, 김건희 2심 판사죠. 1심은 우인성이 했고 했는데 김건희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김건희를 정치 활동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를 무죄로 줬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이 정치적 공동체를 진술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야. 라고 이제 이 신종호 판사가 지금 돌아가셨죠. 그때 이거 판결 내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를 정치 활동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진관은 그렇게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엇갈린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 전원합의체에서 정리를 하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가 이런 무죄 논리, 신종호 판사가 했던 그 무죄 논리를 뒤집었는데, 이전 재판부, 아까 그 재판부에서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인지 엄격하고 좁게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진관 재판부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가담했으니까 가담. 예. 가담이 아니고 김건희는 주도했죠. 주도. 예. 가담한 건 윤석열이죠. 어떻게 보면 주도를 했는데 윤석열과 암묵적 합의가 있었고 여론조사 수수 그리고 그 일정을 조율했고 지배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게 김건희예요. 지배적 역할. 그리고 공동정범이 된다는 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치자금법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김건희 3심 전원합의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 판례가 딱 나오면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사건이 굉장히 심플해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정당, 선거, 출마자나 당선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예비 후보자까지 전부 다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고 있는데, 후원회, 정당 관계자 및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 밖에가 범위가 어디까지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밖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의 영부인, 부인, 대통령의 부인이 정치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결이 돼 있다면 그냥 우리 상식에서는 당연히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확립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같은 사람이 처음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보려는 거다. 김건희 같은 사람은 없었죠. 지금 대통령 부인 중에 매관매직하고 그렇게 넙죽 받아먹고 이런 영부인은 없었잖아요. 근데 녹음 파일까지 다 나온 마당에 김건희 때문에 지금 우리 판례가 바뀌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정한 정치 활동의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정치 활동이 뭐야?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면 법에는 권력의 획득, 유지 또는 권력 행사와 관련된 행위, 그리고 정당, 공직선거, 후원에 관련 활동을 주로 해야 되는데 직접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례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단순 활동은, 그런데 이 단순 활동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정치적 관심이나 시민운동, 사적 모임만으로는 부족해. 이거는 정치 활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판례가 이번에 김건희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이 정치 활동의 기준, 그리고 묵시적 합의의 범위, 이 두 가지를 결국엔 대법원에서 할 텐데, 김건희 같은 사람이 진짜 처음 있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없을 것 같은데, 김건희 같은 아주 특이한 사람 때문에 독보적인 부패 세력이잖아요. 김건희, 윤석열 같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헌정사에 이제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하긴 모르죠.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때도 이런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 나왔어요, 지금. 김건희를 생각하면 최순실은 억울하죠. 최순실이 20몇 년 받지 않았나요? 징역.
근데 김건희는 지금까지 합쳐봐야 11년이고 다른 사건 다 합쳐봐야 김건희 20년이 안 넘을 텐데 어찌됐든 최순실 때도 와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최순실을 뛰어넘는 김건희가 나왔죠. 근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내가 저지른 범죄는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009년 10년 때부터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남편은 검사고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우리의 네트워크를 하면 우린 처벌받지 않는다. 더구나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연히 무슨 짓이든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짓이든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게 천운이죠. 윤석열이 뭐 김건희와 계엄을 협의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 일을 하면서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운명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다행이죠. 굉장히 다행입니다. 예. 천공은 뭐하나 예, 갑자기 궁금하네. 천공이 어디 나타났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어디였더라? 백화점이었나? 예, 천공은 잘 살고 있는데요. 예, 천공도 윤건희를 팔아서 장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강연료 같은 거, 뭐 멤버십 같은 거 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천공에 대해서도 한번 해야겠죠. 예,